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려봅니다. 저는 세월이 언제 이리 흘렀나 싶은 70대의 할머니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사무치는 이야기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신다면 저와 함께 기쁨과 슬픔, 애환이 담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명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요즘 젊은이들과 다를 것 없이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더랬지요. 그때부터 키워온 사랑으로 20대 중반에 들어섰을 때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 정년기가 30대로 늦춰졌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에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답니다. 저도 집안에서는 노처녀 소리를 듣기 일보 직전인 딸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제 결혼에 당연히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해주셨고요. 양가의 넉넉한 지원은 없었지만 그래도 두 다리 뻗을 수 있는 공간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에 주물공장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당연히 사업 초기였기에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가락을 빨다 잠이 드는 날이 있을 정도로 힘들게 아끼고 아끼면서 공장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어떤 날은 라면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아서 푹 끓여 면발이 퉁퉁 불어날 정도의 라면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 해 뜰 날이 언제쯤 올까 싶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고된 사정을 아는 양가 부모님께서 가끔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했지만 두 집 모두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 전부였죠.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에게 큰 고민거리로 다가온 것은 바로 이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덜컥 아이를 갖게 되면 정말 아이를 굶겨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일을 해야 하는 남편 대신 제가 피임 시술을 산부인과에 가서 받기로 하면서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물공장을 운영한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남편의 사업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단칸방 살림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언제 다시 고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단단히 탈이 났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미식미식거리는데 위험이라도 생겼나 싶었죠. 게다가 몸이 계속 덜덜 떨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아무래도 내과가 아니라 산부인과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겪는 증상이 딱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시술을 이미 다 했던 터라 반신반의하면서 산부인과를 찾았죠. 피검사를 하면서도 제가 피임을 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산부인과에서 하는 말이 100%라는 건 없다고 하더군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약을 쓰기 전에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피를 뽑고 대기실에서 남편과 손을 꼭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 작은 확률을 뚫고 생겨난 아이인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좋지 못한 저와 남편의 표정을 보고 혹시 낳을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분명 아이는 가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으나 막상 작은 쌀알 같은 우리 아이가 제 뱃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못하겠더군요. 의사 선생님께 피임 시술을 한 것은 태아에게 무리가 없느냐,
여기 오기 전에 속이 좋지 않아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괜찮느냐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초음파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초음파를 보니 임신 8주차라며 아이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지금 봐선 아무 문제도 없으니 산모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출산에도 전혀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하시며 저에게 임신을 축하한다고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작은 확률을 뚫고 생긴 우리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 발이 닿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저를 안고 업고 다니곤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서도 오랜 시간 아이 소식이 없었던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온 것이라며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10개월을 꼬박 품었던 우리 아이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제 품 안에 핏덩이인 채로 안겼을 때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출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전부 잊혀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회복을 하는 도중에도 시댁이고 친정이고 할 것 없이 저의 손발이 되어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를 위해 양가 어르신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서주신 것이죠. 전몸살이라도 나면 친정어머니고 시어머니고 할 것 없이 제 몸살을 풀어주시려 온몸을 주물러 주시기도 했고요. 아이가 하도 울어대니 그 아이를 업고 달래느라 잠이 부족한 저를 위해 시부가 아이를 대신 달래주시기도 했죠. 온 가족이 아이의 눈앞에 알짱거리며 살펴주신 덕분인지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집에 떡하니 아들을 낳은 덕에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지원을 해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두 집 모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기에 돈으로 보여주셨다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울어도 보고 짜증도 내고 행복함에 젖어 아이를 키웠고 아이는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게 되고 뛰어다니며 말썽을 피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4살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우리 시부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 구경을 다녀오겠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걱정이 조금 되긴 해서 시부에게 아이 손을 꼭 잡고 가셔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최근 들어 시부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기도 했고 깜빡깜빡 하시는 증상이 늘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시부가 나이가 있으니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요 앞에 시장에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4살이 된 우리 아이는 솜사탕에 푹 빠져서 시장에 간다고 하니 신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렀죠. 시부와 아이만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 결국 제가 따라가겠다고 시장에 간 김에 장이라도 보고 오겠다고 하니 시모가 말리더군요. 집은 본인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 이참에 목욕탕이라도 다녀오면서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몸을 지지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한 번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목욕탕 소리를 듣자 갑자기 온몸이 뭉치는 느낌이 들었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노곤노곤하게 몸을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해봐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더 하겠냐고 아이가 집에 오면 시모가 간식을 챙겨줄 테니까 때도 밀고 몸도 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나 싶어서 냉큼 목욕 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탕에 들어가서 몸도 풀고 때도 밀고 마사지도 받고 우유 한 팩 뜯어다가 우유팩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랑말랑해진 몸으로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어디 가셨나 하고 집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헐레벌떡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정말 숨이 넘어가는 사람처럼 헉헉거리시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울음을 팍
터뜨리시는 겁니다. 저보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고요하리만큼 아무도 없는 집, 경찰서. 갑자기 정신이 쏙 빠지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데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저를 질질 끌고는 경찰서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정신도 없고 몸에 힘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울고 계시는 시부랑 시모를 보게 되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벌벌 떨면서 여쭈어 보니 시부가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나무를 산다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불러 찾지 않으시고 시부가 그냥 나물만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모에게 나무를 건네고 시모가 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시모고 시부고 둘 다 혼비백산해서 시장에 다시 갔는데 우리 아들을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112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목욕탕에 가 있었으니 저희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사정을 설명했고 집으로 와서 저를 기다렸다가 같이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현실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시부모의 엉엉 우는 울음소리만 귀에 꽂히더라고요. 저는 숨을 꺽꺽 소리나게 쉬면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경찰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남편도 공장에 있다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사진을 찾아 경찰서로 왔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꼬박 지나고 아무런 소식도 연락도 오지 않았고 경찰은 유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시장을 경찰들과 샅샅이 뒤져가며 수소문을 했지만 아들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4살밖에 먹지 않은 아들이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리도 없었고요. 요즘은 흔한 미아 방지 팔찌도 그 당시에는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꼬박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에서 점점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정말 초상집 분위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매일같이 울면서 시장을 돌아다녔고 시장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고 남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에 매일같이 나가 한켠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얼굴만 확인했습니다.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남편이 이제 그만 아이를 놓아주자고 하더군요. 10달을 품고 4년을 키운 내 아들을 어찌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엉엉 울면서 가슴을 쳤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 순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들의 생각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충격에 시부의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깜빡깜빡 하시나 보다 했던 시부의 증상이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지를 한 이후에는 급속도로 나빠지셨습니다. 결국에는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정신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2달이나 병실에서 우리 아들의 이름만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남편도 저도 못 알아보시는데 우리 아들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시름시름 앓던 시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가족은 또 한 번의 슬픔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시부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을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우리 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기억을 떠올려 주길 기다렸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부의 장례식 내내 시모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은 허망함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보는 건 어떻겠냐고 넌지시 운을 떼셨습니다. 우리 아이를 잃고 난 이후 둘째를 가지자던 남편에게 절대로 아이를 가지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 애 이렇게 가슴에 묻어두고는 못 산다고.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는데 입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입양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도 시모도 저의 눈치만 살피시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사랑받으면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정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저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간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결국 저는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이고 시댁이고 우리 남편까지도 제 결심을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아원으로 찾아가 입양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 아이와 동갑인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도 잘 못하는 여자애기가 오빠, 오빠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넌 누구니? 하고 물어보는데 애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친동생은 아닌데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던 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입양을 하려던 아이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 5살이었고 그 여자아이는 4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던 시기가 딱 4살 때였다는 게 생각이 나면서 여자아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결국에는 남편과 상의를 하여 그 여자아이까지 2명을 모두 입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양 준비가 끝나고 아이를 둘 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후적에도 당당하게 입양했다는 사실을 올려두었습니다. 정리된 등본을 보는데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실종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우리 친아들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됐죠.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마음을 잡고 입양한 2자식을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주변에서는 제가 아이를 잃고 입양을 하고 아이들에게 정을 붙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던 트라우마가 단단히 있었던 터라 아이들이 절대로 혼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지요.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보듯 돌봤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기들도 다 컸다고 저에게 몇 번 반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심성의껏 돌보았다고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물 공장은 남부럽지 않게 잘 돌아가고 있었고 저에게는 가슴으로 낳은 2자식들이 든든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까지도 아이들의 일상을 시시콜콜 확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너무 자신의 일상생활을 쥐고 흔들어서 숨이 막힌다고요. 자기를 아직도 5살 먹은 아이로 보는 것 같다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냅두라고 하더군요.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트라우마로 조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감옥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하는데 나중을 생각하면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제 눈치를 보는데 그제서야 우리 애들이 성인이구나. 이제 모든 걸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저도 아이들에 대한 간섭과 관심을 조금 줄이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딸은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취직을 하고 나니까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정말 잠만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날도 빈번했고요. 엄청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아이들 걱정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헛헛해지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으니 각자 생활비는 벌어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용돈도 끊었는데 아이들이 우리 남편에게 왜 용돈을 주지 않냐면서 따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희들도 돈을 벌고 있는데 웬 용돈 타령이냐고 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당당하게 자기들 월급은 카드값으로 이미 다 나가고 없다면서 현금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카드를 도대체 얼마나 긁어댔으면 월급이 하나도 남지 않냐고 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취업도 했으니 명품 가방도 하나 필요하고 옷도 새로 샀다고 하는 겁니다. 사치를 부리느라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면서 용돈을 넉넉하게 달라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아들에게 너는 왜 월급을 탕진했냐고 물으니 출퇴근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샀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 월급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차는 좋은 거 끌고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외제차를 떡하니 구입해서 온 거죠. 순간 골이 띵 하고 아파서 머리를 부여잡으니 애들이 잔소리를 듣기 싫었는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지네들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용돈도 이제 안 주는 거냐며 다른 집은 취업 선물로 가방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평생을 내 자식처럼 보살폈던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순간 마음이 격해져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내 자식 잃고 너희들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키운 거 다 알고 있지 않냐고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 생각하고 평생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엄마, 농담이지. 뭘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용돈이나 좀 줘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후로도 간간히 돈이 없다며 남편과 저에게 용돈을 타갔습니다. 남편의 주물 공장이 그나마 건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게 무섭지도 않은지 물 쓰듯이 쓰더라고요. 월급 200만 원 받는 걸로 사치를 어찌나 하던지 딸방에는 점점 명품 가방이 늘어났고 아들은 차에 돈을 쏟아붓더군요.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혀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철없이 살기를 몇 년. 아들이 32살이 되었을 때 우리 시모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병이 있었지만 몇 년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찍 가실 줄 몰라서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시모가 저에게 마음에 묻어둔 자식이 있어 이렇게 병이 났나 보다 하셨는데 잃어버린 제 아들이 생각이 나서 한참을 더 울어야 했지요. 장례식장을 지키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식이라는 것들은 일이 바쁘다며 코빼기도 비치질 않더군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시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돌아오지를 않나. 딸은 잠시 눈 좀 붙이고 오겠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조문 오신 옆집 아줌마가 딸이 웬 남자랑 카페에서 놀고 있던데 그쪽 사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정없이 굴 일인가 싶어서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피곤한 마음을 뒤로하고 믹스커피라도 한 잔 뽑아 먹으려고 장례식장 앞에 나와서 자판기 커피를 뽑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을 보고 걷다가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커피를 확 쏟아버린 거죠. 뜨거운 커피가 손에 쏟아지는데 너무 놀래서 앞에 서 있던 총각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글쎄 그 총각이 의사였나 보더라고요. 하얀색 가운에 믹스커피가 사방팔방 튀어서 가운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를 어쩜 좋나 싶어서
제가 세탁을 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어머님, 손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제서야 뜨거운 커피가 제 손에 온통 쏟아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의사 총각이 저에게 커피가 뜨거웠을 텐데 화상이라도 입은 거 아니냐고 제 손을 막 이리저리 살피더라고요. 제가 꿈뻑꿈뻑 눈만 뜨고 있으니 자기가 외과 의사라고 하면서 조금 빨개지긴 했지만 물집 잡힐 화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혹시 모르니까 차가운 물로 깨끗하게 씻고 자기 진료실로 오면 연고를 발라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약 사서 바르면 된다고 그나저나 가운이 더러워져서 어떻게 하냐고 발을 동동 굴렀더니 여분의 가운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선하게 생긴 게 사위로 삼으면 딱 좋겠구나 싶어서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장례식이 전부 끝나고 발인까지 죄다 마친 후에 시모 영정사진을 저희 집에 가져다 놓았더니 자식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영정사진을 왜 집에다가 걸어두냐면서 귀신이라도 나타날까 무섭다고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한 소리 했죠. 그러니 딸이 왜 죽은 사람 사진을 집에다가 놓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저렇게 막되먹은 아이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식들에게 그랬죠.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지낸 할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장례식장 내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라 바빠서 자리를 지키지도 않았니? 첫째 너는 회사 간다 하더니만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돌아오지를 않나. 둘째 너는 눈 좀 묻히고 온다더니 장례식장 앞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질 않나. 제가 대놓고 일침을 날리니까 애들이 전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도 머리가 아픈지 다들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들이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집 할머니들은 죽기 전에 재산도 나눠주고 한다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우리 회사 동기는 보니까 재력 있는 할머니 만나서 손주들한테 땅이랑 건물이랑 다 물려줬다는데. 그 말에 우리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아들의 말에 너무 놀라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말본세야? 내가 너네 눈치 보면서 사느라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이 한두 개인 줄 알아? 자식으로 생각해서 걱정되는 말을 하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잔소리며 참견이며 하는 거냐고 폐악을 부리고 용돈 달라고 손 내밀 때마다 소비 습관이 걱정돼서 말을 하면 친자식 아니라서 참견하는 거냐고 하고 여태까지 키워준 게 몇 년인데 그런 소리를 우리 앞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랑 딸이 기가 차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워준 게 몇 년이냐고요? 진짜 친자식들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다고요. 우리가 남이니까 우리한테 쓴 돈이 아까워서 지금이라도 뽕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죽으면 몇 자리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병수발 들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 말에 저랑 남편은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들이랑 딸을 향해서 강단 있게 이야기를 했지요. 너네도 이제 다 컸고 직장 생활도 하니까 집 얻어서 나가 살아라. 나도 이제 네 엄마랑 오순도순 노후 즐기면서 살아보련다. 그 말에 아이들이 갑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디를 나가 살겠냐고 집이라도 얻어주고선 그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누가 보면 집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구는데 우리 남편이 기가 막히다면서 알아서들 하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나이가 둘 다 30살이 넘었는데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 거냐고 원룸 하나 얻을 돈은 모아뒀어야지 했어요. 애들이 그제서야 남편이 진심으로 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달라붙더라고요. 엄마, 우리 진짜 내쫓을 거 아니지? 우리를 친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면서 말이죠.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를 바꾸는 아이들을 보면서 팔뚝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뜻을 따라 모르겠다고 나도 네 아빠 말대로 할 거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진짜 내쫓길까 무서웠는지 지들이 집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우리 부부 눈치를 보더군요. 그렇게 유예 기간을 주고 1년을 더 보낸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양가에서 허락만 한다면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예비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공장 운영하시면서 돈을 꽤 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면 집은 강남에다가 얻어주실 수 있죠? 저도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고 싶은데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우리 남편이 열이 받아서 생활비를 왜 우리가 보태주냐고 결혼했으면 가정은 스스로 돌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입을 삐죽이면서 대뜸 우리 아들한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는 아빠 하면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결국 며칠간의 논의 끝에 아들에게 집은 구해주고 생활비는 보태주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회사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주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돈돈거리지 말라고 선언을 했죠. 아들 장가 보내고 한시름 놨다 싶었는데 몇 개월 뒤에 딸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빠한테 집을 해줬으니 자기도 해달라고 하더군요. 둘 다 자식인데 어떻게 한 놈만 해주고 한 놈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공장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해주고는 저에게 공장 대출금만 갚고 나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쉬자고 하더군요. 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공장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돈은 다 갚았고 공장도 웃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었고 저희 친정엄마는 노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히 예전에 커피를 쏟았던 그 의사 선생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자주 온다고 하니 가끔 병실에 인사도 하러 오고 같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물론 의사 선생이 많이 바빠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순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5분에서 10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40살이 되었을 때 제 나이도 70살이 되었는데 칠순잔치를 하자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먼저 말을 꺼내길래 당연히 자식들이 준비해 주는 줄 알았더니 지들은 돈이 없으니 저보고 예약을 하라고 하더군요. 고급 호텔에서 격식 있게 하자며 1,000만 원이 든다고 말하는데 어휴, 제가 올 사람도 많지 않은데 뭘 그리 비싼 곳에서 하자고 하냐. 그냥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밥 먹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제 생일잔치에 제 돈 내고 그리 비싼 곳에서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공장 팔아서 돈 좀 받지 않았냐고 자기들 처가 시댁 식구들에게 자랑을 좀 하게 돈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원하던 조용한 생일잔치는 사라지고 원하지 않게 모든 일가 친척을 다 초대해서 호텔에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친정어머니께서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놀라서 잔치 중간에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제 칠순잔치 날 92살이시던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깊은 영면에 잠기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가 되었죠. 자식을 잃은 아픔과는 달리 부모의 죽음은 또 다른 상실감으로 찾아오더군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글쎄, 생일잔치 중간에 나오는 게 어디 있냐고 그 호텔 예약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고 하더군요. 비싼 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왔다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진짜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마음을 대변하듯 우리 남편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그 나이 먹고 할 말이야? 아, 지금 내 뺨 때렸어?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막대하는 거지 지금.
나도 이제 당신들 내 부모라고 생각 안 하고 살 거야. 돈을 꽁꽁 싸들고 있으면서 한 푼도 나눠주질 않는 걸 보면 나중에 친자식 찾으면 다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위선자들 같으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 돈줄이라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부모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 말에 열이 받은 남편이 아들의 멱살을 잡으면서 우리도 너희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순간 누군가가 남편과 아들을 말리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보니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병실에서 전해 들은 건지 장례식장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눈으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의사 선생을 팍 밀치면서 당신은 뭔데 참견이냐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경호 직원들이 의사 선생을 밀치는 아들에게 다가와 양팔을 턱턱 잡더니 장례식장에서 난동 부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는 끌고 가더라고요. 듬직한 직원들 사이에 초라하게 끌려나가던 아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이거 안 놔? 하는데 참 찌질해 보였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에게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이 참 경우가 없는 놈이라 그렇다고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더니 저분들이 자식들이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을 했죠. 부끄럽지만 제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을 영 잡지 못하고 저리 엇나가네요. 부족한 것 없이 키운다고 키웠는데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차별당하는 것 같다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입양을 하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가슴이 답답하네. 그러니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이 모든 입양아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도 어릴 때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저런 마음을 먹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셔요.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친정엄마께 국화 한 송이 올리고 싶은 마음에 방문을 했다고 하더군요. 가서 인사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도 올리고 인사도 올리더라고요. 짧게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지 못한 사람인데 예의도 바르고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입양하라는 콤플렉스도 전혀 없어 보이니까 더욱 우리 자식들이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의 표정이 영 좋지 못하니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에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이가 40살인데 토끼 같은 자식들도 둘이나 있다면서 사진을 보여줘도 되겠냐고 하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이 나서 휴대폰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큰애가 딸인데 7살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4살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살이라던 둘째 아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우리의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사진 속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숨을 헉헉 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의사 선생이 놀래서 저에게 왜 그러시냐고 묻더라고요. 과호흡이 온 거 아니냐, 자기 따라서 숨을 쉬어라 하면서 저를 막 살피는데 제가 우리 남편 하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이 놀래서 손님과 있던 우리 남편을 불렀고 저는 남편에게 의사 선생의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진수! 남편이 사진을 살피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진수가 여기 왜 있어? 의사 선생은 영문을 모르는 채 울고 있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봐봐. 의사 선생 아들이래. 4살 된 아들이래. 남편이 의사 선생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물었습니다. 너 우리 진순이? 저는 김병훈인데요. 의사 선생은 저와 남편을 놀란 눈으로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우리 진수가 4살일 때 시장에 데리고 나갔다가 그만 아이를 잃어버리셨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솜사탕을 사러 나갔던 우리 진수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그 뒤로 매일같이 시장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러니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부모를 잃어버렸고 솜사탕을 쥐고 있는 상태로 지금의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었던 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웬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보육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부부를 보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1시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장례식장 앞으로 의사 선생의 양부모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사진에서 보았던 처자식이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떨린 손을 붙잡고 양부모와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이 진수였고 시장에서 잃어버렸고 하는 사정을 줄줄 이야기를 하니 양부모가 놀라는 겁니다. 맞다고 우리 병훈이 원래 길 잃은 아이였다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놀래서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시부의 손을 놓친 진수는 시부를 찾다가 시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웬 할머니가 울고 있는 어린애를 보고 집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우니까 간식을 먹이고 경찰서에 데려다 놨는데 시장이랑은 거리가 좀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 경찰끼리 협조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보육시설에 연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고 이진수에서 김병훈으로 이름까지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정말 잃어버린 우리 아들 진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2주를 버틴 결과 친자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도 우리 아들 진수도 진수의 처와 자식들까지도 우리 부부에게 고생했다고 눈물바람으로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저희도 고생했다,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진수는 저희와 양부모를 오가며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얼마나 성심이 곱던지 뒤늦게 나타난 저희 부부가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진심을 다해 살갑게 굴더군요. 낯설어하는 손주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따로 시간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소란이 일어난 이후 우리는 입양한 아들, 딸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간간히 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리니 또 한 번 난리를 쳤죠. 손주들 조기 유학을 보내야 한다며 지원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굴길래 내쫓았습니다. 딸 역시 자기 가게를 내고 싶다며 돈을 달라고 하길래 일 없다고 내보냈죠. 둘 다 돈을 주지 않으니 집에 찾아와서 입양한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 똑같은 소리를 하길래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돈 필요할 때만 부모냐? 너희에게 진심으로 실망했고 지금까지 지원해준 돈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든다. 너희의 뻔뻔함에 치가 떨리니 지금이라도 파양을 할 생각이다. 끝까지 1억을 주면 조용히 파양당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들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파양 신청을 했고 그 이후로도 자식들 유학비 지원해달라, 빚 좀 갚아달라 하면서 몇 번이나 찾아오는 걸 돌려보냈습니다. 뒤늦게 만난 친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노후 자금을 아끼며 잘 살고 있고 난동을 부린 파양당한 자식들은 접근 금지까지 신청해 두었습니다. 키운 정이 있어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뻔뻔하게 부모를 돈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들은 없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의 여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짐작이 가진 않지만 뒤늦게 찾은 우리 아들 진수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손주들과 며느리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기면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가족의 정을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돌싱녀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초고속으로 이혼을 하게 됐죠. 세상에는 수많은 이혼 사연이 있지만 저처럼 이런 어이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솔직히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와 그때의 답답함과 이제는 개운해진 느낌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공유해보고자 해요. 주변에서도 참 어이없는 이혼 사유라며 사연 올려보는 걸 권유하더라고요. 솔직히 글을 쓰려고 해보니 첫 만남의 달콤함이 먼저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저와 남편은 편의점에서 만났죠. 저는 근처에 있는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 남편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편의점의 젊은 사장이었죠. 서로가 이상형에 가까웠고 잘 맞았기에 저희는 빠르게 연인이 되었어요. 결혼 전까지 거의 1년을 사귀면서 좋은 일들을 모두 함께 했어요. 저의 취직과 남편의 자격증 합격 같은 큰일부터 경품에 당첨되거나 타이밍 좋게 좋은 물건이나 숙소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일들도 있었죠. 저희는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운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이상할이 많지 순탄했거든요. 그랬기에 싸움 한 번 없이 저희 연애는 잘 흘러갔어요. 그런 나날들이 지속될 거라 생각했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더군요. 사실 남편의 프로포즈 이후부터 상견례까지 결혼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막 편의점을 운영하게 된 남편은 모든 돈을 편의점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친정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에서 제가 살고 있었기에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아버지는 외동딸을 위해 그 정도는 흔쾌히 내어주시는 분이셨고 남편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지금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다음에 더 크게 갚아드리자고 생각했어요. 집이 해결이 되니 그 외에 결혼에 들 비용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관련된 비용뿐이었어요. 집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단 예물 같은 건 하지 말자고 했어요. 남편도 자신이 이 결혼에서 크게 돈을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친정 쪽에서 부담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오히려 저희 아버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때 시모는 무척 안 좋은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며 시모에게 이불 하나 수저 하나 안 주고 시집오는 경우가 어딨냐고 말이죠. 결국 시부가 나서서 해준 것도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시모의 역정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표정은 화가 나신 듯 했어요. 저는 시모와의 관계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첫 단추부터 이미 잘못 끼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이 아니라 의외의 부분에서 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시모의 미신사랑 때문이었어요. 상견례 후 결혼식 직전에 저와 남편의 태어난 일시를 알아간 시모는 사주와 궁합을 보고 오더니 그 뒤로 이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궁합이 최악이라 결혼하면 남편이 힘들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 덕을 많이 볼 사주고 결국 말년에는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고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어이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잘 사귀었는데 갑자기 저런 말을 들어도 믿기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사귀는 동안 좋은 일도 많았고 오히려 나쁜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어이가 없었던 거죠. 역시나 남편은 시모의 말에 크게 반발했고 시부 또한 시모의 말에 크게 기함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결혼을 성사시켰어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한 저희였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는 일찍 생기지 않았어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시모의 공격은 여전했어요. 둘 사이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 복이 없는 거라며 대 끊기기 전에 헤어지라며 난리였죠. 그러면서 둘이 결혼해서 살면 분명히 풍파가 있을 거라며 저주와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게 사랑을 약속했고 저도 남편을 열심히 내조하기로 했잖아요. 시모가 더 집요하게 굴수록 저희의 결속은 더 강해졌어요. 더 잘 살아야지, 더 행복해져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저에게도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 1년 차가 되던 해의 일이었어요. 시모와 함께 우리 신혼집을 방문하기로 했던 시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척 놀란 저희였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시모는 많이 다치지 않았고 시부도 골절 정도라 중환자실까지는 가지 않아도 됐어요.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났기에 저와 남편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함께 병문안차 입원실 앞까지 갔지만 함께 들어가려는 저를 시모가 잠시 보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부 입원실로 들어가고 저는 시모와 함께 구석진 곳으로 갔어요. 넌 입원실에 들어가지 말거라. 괜히 들어갔다가 부정 탈까봐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서 있다가 네 남편 나오면 집으로 바로 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제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시모의 말에 솔직히 이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모가 미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믿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시아버지가 저렇게 크게 다친 게 다 네 탓이라는 말이다. 너도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렴. 너희 집에 가다가 다친 거야.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에 우환이 생긴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이야기했잖니? 그러니까 병문안이랍시고 병실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 혹시라도 상처가 덧나거나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 이렇게 입원실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떡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몇 번이나 오셨잖아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번 사고가 제 탓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 집은 제 집이기도 하지만 남편 집이기도 해요. 저는 강하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조용히 말했어요. 대놓고 따졌다가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작은 항변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의 모든 나쁜 일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나 기분이 더럽고 화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집이 어떻게 우리 아들 집이니? 네 아버지가 사서 너한테 빌려준 집이잖니? 우리 아들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집이야. 네가 그걸로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어머님, 한 푼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저희는 이미 같이 살고 있고 혼인신고도 했어요. 저와 남편을 따로 보지 마세요. 저희는 부부예요. 그리고 아버님 병문안 못하게 하시는 게 아버님 뜻인가요? 아버님도 저 드리지 말라고 했나요? 시부는 시모와는 달리 저와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시모 몰래 용돈도 주시곤 하셨는데 시모의 행동이 시부에게는 허락받지 못한 거라는 걸 짐작은 했어요. 그냥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마.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건 너 아니니? 억지로 결혼했으면 시어미가 하는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너 들이지 말자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홀라당 결혼하도록 만들었지. 거기서부터가 너는 우리 집 골칫덩어리인 거야.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일어난다는데 아예 정반대로 궁합이 꽝인 애가 들어왔으니 네가 우리 집안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도리어 우리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 갈 뿐이지. 시모의 말 하나하나가 저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시모가 하는 말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것을 믿는 시모의 말에 힘이 실려 있는 것처럼요.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껏 침울해 있었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지 말을 걸더라고요. 당신 아버지 보러 안 들어왔던데. 아버지가 서운해했어. 당신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내가 엄마랑 무슨 이야기 나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엄마랑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나눈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나더러 아버님 병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들어가면 부정탄데 내가 병균이야? 내가 아버님 사고 일으킨 것도 아닌데 다 내 탓이라고만 하셔. 게다가 내가 순진한 당신 꼬셔서 결혼했다면서 나한테 엄청 심한 말까지 하셨어. 이대로 내가 계속 참아야 하는 거야?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주 뵐 줄 알았으면 결혼 전에 해결을 보는 게 맞았어.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흐르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저의 눈물에 당황한 듯 급히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안고는 달래줬어요. 여보,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아차리고 그런 일 없도록 만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너무했네. 어떻게 아버지 아픈 게 당신 탓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럴 리 없다는 걸 내가 알잖아. 그러니 울지 마. 내가 더 잘해줄게.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삼키며 시모에게 보란 듯이 더 잘 살겠다고 다짐까지 했죠. 그런데 그런 다짐에도 저희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남편의 편의점 사업이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에 남편이 편의점에 없는 2시간 정도를 시모가 맡아서 봐주고 있었는데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매출이 점점 줄고 손님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울한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저는 반차를 쓰고 남편이 좋아하는 수제버거를 사서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아직 시모가 있을 시간이라 저는 편의점 뒤쪽에서 시모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린 문 사이로 시모와 남편의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얘, 아무리 생각해도 너 편의점 잘 안 되는 거 말이다. 네 와이프 때문인 것 같아. 걔 사주가 너무 나빠서 남편 운이 풀리지 않는 거래.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겠니? 이러다 너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망하겠어. 네 아버지 일도 요즘 안 풀려서 매번 스트레스 받는데 나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 일 하기도 벅차. 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내 몸도 점점 안 좋아진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미신을 가지고 와서 이러시면 진짜 저도 힘들다고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와이프 탓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 거냐고요. 왜 그런 게 없어? 사람들이 사주궁합 왜 그렇게 많이 알아보는지 아니? 그게 다 신빙성이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야. 우리도 미리 알아봤다면 너랑 걔 연애도 못하게 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우리도 뒤통수 맞은 거지. 너 우리 집 장손이야. 네 인생이 순탄해야 우리 집안도 순탄하지 않겠어? 그리고 걔가 요즘 일 잘 풀리는 건 다 네 덕분이라고. 넌 이렇게 비실거리는데 네 마누라는 아주 팔자 폈잖아. 부부 2사람 중에 하나라도 좋은 게 어디예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며느리로 인정 좀 해주세요. 매번 이렇게 구시면 제가 어떻게 아들 노릇을 해드려요. 어떻게 그만두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걔는 내 며느리감으로 못 써. 네가 아무리 애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 때문에 이러는 줄 아니?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 알잖니? 그런 어미한테 어떻게 너 마누라 편만 들어? 예, 그러지 말고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로 그 애랑 이혼할 생각 없니?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인내심은 뚝 하고 끊어졌어요. 결국 저는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라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사주와 궁합만 그렇게 맹신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딴 미신이 그렇게 중요하대도 이미 전 며느리가 됐잖아요. 이미 법적으로도 부부가 된 저희에게 어떻게 이혼하라고 강요하실 수 있어요? 외부인은 나서지 마. 나는 너 며느리로 취급한 적 없다. 네가 어거지로 들어와서 그 자리 꿰어찬 것뿐이야. 누가 너 받아주기나 했니? 네 얼굴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죽겠어 그냥. 왜 도움도 안 되는 여자를 만나서 집안의 풍파를 이렇게 일으키냔 말이야.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보지 않으려고 한 건 어머님이세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그런 미신이 아닌 저를 봐주실 건가요? 저를 봐주시기는 할 건가요? 안 맞으면 맞춰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래요? 어머님이 저라는 사람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니? 노력하지 마. 왜 노력을 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이거 봐라. 지금도 너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그거 노력이라고 하고 있는 거니? 네가 노력을 하고 싶으면 그냥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되는 거야. 그거 하나면 되는데 뭘 노력을 한다고 난리야?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핑 하고 어지러워지더라고요.
뭐라 따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자기야, 집에 들어가 있어. 나도 금방 따라갈게. 결국 남편 말에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분함을 삭힐 수가 없었어요. 돌아온 남편은 또다시 저를 위로해줬어요. 자기가 이해해. 엄마는 너무 옛날 분이시고 그런 걸 믿던 시대에 살았잖아. 그렇다고 자기랑 내가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여태껏 그 사주라는 걸로 나를 괴롭히는 건 너무하잖아.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너무 싫어. 솔직히 앞으로 어머님이랑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미쳐버리겠다고. 미안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집 행사 있을 때는 내가 갈게. 자기는 집에서 쉬어. 그걸로 자기가 안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 친정도 좀 자주 다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미안해. 남편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시모에 대한 분노를 아주 조금 누를 수 있었죠. 어찌됐든 당장 눈앞에 볼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모를 보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 평화는 깨져버렸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 때문에요. 시모와 한바탕 한 뒤에도 남편의 편의점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시모의 권유로 직원을 새로 들였어요. 시모가 힘이 들어 편의점을 봐주지 못할 것 같다며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남편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좋았죠. 남편 편의점에 더 자주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직원 이력서를 슬쩍 보니 나이는 남편이랑 동갑인데 얼굴은 앳된 귀여운 얼굴의 여성이었어요. 알바라고는 하는데 시간은 정직원처럼 길었어요. 남편은 그 여직원에게 일을 가르치느라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불편하고 짜증나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새로 직원도 뽑았는데 왜 당신이 매번 늦어? 피곤하지 않아? 아, 직원이 좀 불안하대. 요새 그 근처 치안도 좀 안 좋고 해서 내가 잠깐 봐주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당신 쉴 시간도 없고. 저녁 늦게 피곤하다고 알바 뽑은 건데 그러면 뽑은 의미가 없잖아. 그렇다고 무섭다는 사람을 어떻게 혼자 둬? 당신도 참 냉정해. 이럴 때 보면 너무 차가워.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저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해줘도 모자랄 판에 직원을 비판하는 게 말이 돼? 갑자기 저를 차가운 사람 운운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저녁 시간 치안이 안 좋다는 걸 감안했다면 여자보다는 남자를 뽑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 말에 감정적으로 받아치는 남편의 모습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항상 저를 두둔해주던 남편의 변화가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의 중심에는 그 새로 뽑은 직원이 있을 거라는 강한 촉이 왔어요. 남편의 주변에 바뀐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결국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저는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친구에게 남편의 편의점에 가서 남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접 갈 용기는 없었거든요. 그 친구는 제 결혼식 때 외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남편이 본 적 없던 친구여서 부탁했어요. 제 예상이 제 상상만으로 끝나길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폰으로 전송된 사진에 저는 절망했어요. 그 사진에는 남편과 새 여직원이 매장 안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남편과 웃으며 마주보고 있는 여자의 모습과 둘이서 손을 잡는 모습까지 있었죠. 그리고 곧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야, 너 사진 봤어? 미친, 네 남편 진짜 바람났나 봐. 내가 들어갔는데도 둘이서 얼굴 만져주면서 옷 매무새도 정리해주고 엄청 친하게 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부부 사이가 무척 좋으시네요 하고 물었거든? 그랬더니 네 남편이 수줍은 얼굴로 아, 네.
하는 거 있지? 완전 헬렐레한 얼굴로. 야, 이것들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않아? 친구는 저보다 더 흥분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고요. 정말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아니, 너한테 죽고 못 산에 매달리던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변하냐? 우와, 꼴랑 2년 만에 이렇게 바람필 거면서 절대 용서해주지 마. 저는 친구의 말에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순식간에 그 허탈감은 분노가 되고 그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 것도 잠깐, 시모는 대뜸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제발 우리 애 좀 놔줘. 어? 이 정도로 안 맞는 부부도 없는데 이렇게 애를 꼭 붙들고 있으면 이 집안도 망하고 내 아들도 망해. 어머님, 갑자기 집에 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못 알아듣겠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는 말이야. 지금 애도 없고 딱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대로 우리 아들이랑 계속 살 거면 너희 우리랑 합가할 각오해야 할 거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와 얹혀 살 테니까. 응? 제발 아들 앞길 좀 그만 맞고 이혼해줘. 아들한테는 내가 사주랑 궁합 봐서 괜찮은 여자 구해줄 거야. 어머님, 이거 진짜 선 넘으신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된 유부남한테 다른 여자를 구해주겠다뇨. 그게 부모가 하실 말씀이세요? 그렇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딱 감이 오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 남편과 바람이 난 그 편의점 알바가 시모의 권유로 들어왔다는 게 생각났죠. 저는 남편과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짓에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니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왔어? 왔으면 여기 와서 어머님 하는 말 좀 들어볼래? 기도 안 차서. 어머님이 나한테 당신하고 이혼하래. 다른 여자 구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구시는데 당신이 이러지 마시라고 어머님 좀 알려줄래? 당신 어머니잖아. 남편의 얼굴을 보니 화가 더 났어요. 그래서 말이 좀처럼 좋게 나오질 않았죠.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의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매번 나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질리지도 않아? 솔직히 나도 엄청 참았거든. 두 사람이 안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나한테 전부 떠넘기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당신이랑 우리 집안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어머니 말대로 궁합이 맞지 않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신 나간 남편은 폭탄 같은 말을 던지고는 제게 종이를 주더라고요. 어디 점집에서 저희 사주로 궁합을 보고 온 결과지였어요. 저는 그건 꼴도 보기 싫었어요. 시모가 하는 말만으로도 열받는데 그걸 남편이 가져오니 더 한장하겠더군요. 이게 뭐야? 우리 궁합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랑 결혼한 뒤로 내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내가 따로 알아봤어. 엄마 말 믿기 힘들어서 나도 따로 알아본 거야. 그래서? 당신도 사주 궁합에 빠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거 던져주는 거야? 빠진 게 아니라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정도로 맞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많대. 솔직히 요즘 내 상황 안 좋은 거 알잖아. 나도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야. 저도 지기 싫어서 남편에게 친구에게서 받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 사주랑 궁합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것도 궁합이 안 좋아서 벌어진 일이야? 아, 궁합이 안 좋으면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바람난 거라고 말해.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너는 바람피는 걸 정당화하려고 사주 궁합을 이용한 것처럼 보여. 내 말이 틀려? 우리가 처음부터 매번 싸우고 서로 힘들게 했으면 나도 그게 궁합 탓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최근에 조금 힘든 것뿐이었어. 그러면 초반에 우리 좋았던 건 뭐였어? 그것마저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을 거야. 내 말에 남편은 전곡을 찔린 듯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저와 헤어질 결심을 한 듯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한숨을 쉬며 저는 이번에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일부러 이 여자 남편에게 붙여주려고 드린 거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제 아들 결혼한 와중에 새 여자를 들이밀어요? 아무리 사주 궁합이 중요해도 그 이전에 도리라는 게 있는 법이죠. 본처 놔두고 천년을 드리겠다는 그 천박한 생각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제 말에 시모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뭐? 천박한 생각? 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래서 네가 우리 집안하고 맞지 않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라니, 언제는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어이는 제가 없죠. 이게 못되라는 짓이에요? 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쉽죠? 남편은 바람나고 시모는 상간녀 소개시켜주고 아주 잘들하는 짓이네요. 이혼 해드릴게요. 그렇게 원하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혼의 유책 배우자란 거 있는 건 아시죠? 두 분이 제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 지불하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 나쁜 새끼야, 넌 지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 역겨운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제 말에 남편과 시모의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잘 됐네, 잘 됐어. 드디어 이혼하게 됐어. 당장 이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여기서 좀 있다가 집 마련해 줄 테니까 그 집에서 살면 될 거야. 어휴,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이혼하는 거 맞지? 나중이라도 질척대면서 들러붙으면 곤란해. 나도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둘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져온 그 사주 결과지도 확 집어들었어요. 남편에게 던지기 전에 확 구겨버렸는데 그때 제 눈에 제 생일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시간이 다르게 적혀 있더군요. 그걸 남편에게 던져주며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주 궁합 제대로 본 거 맞아? 그 결과지에 적힌 내 사주에 태어난 시간이 다르거든. 1시 50분이 아니라 11시 50분이거든? 그건 용한 점집에서 알려주지 않았나 보네. 누가 사주를 봤는지 허수로 봤겠네. 그치? 이런 쓸데없는 걸 이혼 사유로 들고 오는 너라는 새끼도 참. 어서 싹 다 들고 꺼져. 저는 빈정대며 두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에 대한 이혼 준비를 착실히 시작했어요. 시모가 내게 한 수많은 언어폭력 수준의 말들은 이미 폰으로 녹음이 다 되어 있었어요. 이럴 때 쓰려고 녹음한 건 아니고 혹시라도 남편이 내 말을 믿지 않을까봐 조금씩 녹음해 놓은 거였거든요.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어쨌든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소송 진행 전 상간녀를 만나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지 확인하려고 연락을 시도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없는 번호라고 하니 저도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가기 싫었지만 남편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간 지 3주 만에 가는 편의점 길이 무척 불편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먼저 서성이며 그 상간녀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 눈에 무척 수척해진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게로 들어가 남편을 무시하고 상간녀를 찾았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여기 왜 왔어? 너도 염장 지르러 왔어? 진짜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무슨 헛소리야? 나 당신 상간녀 찾아왔어. 상간녀 소송하기 전에 그 여자한테 확인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괜히 성질내지 말아줄래? 나는 이제 당신 와이프가 아니고 타인이야. 그러니까 정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는 손님한테 하는 것처럼. 저는 남편의 말에 냉정하게 대꾸해줬어요. 왜 애꿎은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은 제가 하자고 했나요?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괴롭힌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 나쁜 놈의 면상이 너무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어진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 여기 없어. 그리고 당신 상간녀 소송도 못할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숨겨주려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왜? 그 여자가 상간녀 비용 다 당신한테 내달라고 했어?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숨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 아니야, 그 여자 상간녀도 뭐도 아니었다고. 완전 사기꾼이었어. 내가 모아둔 돈에 편의점에 있던 돈이랑 물건들도 한밤중에 싹 다 들고 도망쳤어. 그 꽃뱀한테 사기당했다고. 뭐? 사기를 당해? 어째서? 그 여자 당신이랑 궁합이 그렇게 좋다며.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제게 말해줬어요. 처음부터 우리 집 돈이 목적이었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먼저 접근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사주궁합 때문에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알고는 자기 생년월일까지 속여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편의점 들어온 거였더라고. 그 뒤에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홀라당 거기에 넘어가고 이혼 소송 준비로 정신없는 사이에 다 가지고 갔어, 다. 진짜? 너무 웃기다. 저는 참을 수 없이 유쾌해져서 크게 웃어버렸어요. 남편 놈이 진짜 나쁜 놈이긴 하지만 사기를 당했으니 위로의 말을 건넬 법도 했지만 그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다며 인생이며 집안까지 그 여자가 일으켜 세울 것처럼 숭배하더니 결국은 사기꾼이었다니. 제 웃음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사기를 당했는데 위로해줘도 모자랄 판에 웃다니. 그래, 궁합이랑 사주가 잘 맞아서 나랑 이혼하고 만나려고 한 여자 아냐? 그러게 왜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 사기를 당했어? 이거야말로 당신이랑 어머님 잘못이지. 여자의 유혹에 진 당신이랑 미신의 눈이 멀어 당신에게 사기꾼 들이민 어머님이나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안 그런가 봐. 이렇게 돼도 할 말 없는 건 당신이지. 바람 피면서 사주궁합 운운하더니 꼴 좋게 됐네.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야?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여자를 거절할 수 있는 남자가 있긴 해. 나도 피해자라고.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한테 줄 위자료도 없어. 이 편의점도 지금 힘들어. 폐업을 하던지 다른 사람에게 값싸게 넘겨야 할지도 몰라. 피해자? 당신이 피해자라니 웃기네. 당신이 사기 피해자일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가해자야. 난 강제로 당신한테 이혼당했으니까. 믿음을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고 버려졌으니까 억울할 필요 없지 않아? 그거 네가 뿌린 씨앗, 네가 거둔 것뿐이잖아. 그리고 위자료는 어떻게 해서든 구해줘. 나도 내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당신이 힘든 일 당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당한 힘든 일을 눈 감아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힘든 것만큼 나도 힘들거든. 내가 너무 미안해. 정말 잃고 나서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게 됐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줄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그런 사기꾼한테 넘어간 것도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이해심 넓고 착한 사람이잖아. 어? 나 정말로 이제는 절대로 한눈 팔지 않을게.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이혼은 번복 안 해줄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 당신도 내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냉정하게 버린 거 아니야? 뭐 사기 당한 건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뒷수습까지 해줘야 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지가 사기를 당하건 말건 이제 저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도리어 저를 버리게 된 원인인 상간녀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에게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무시했어요. 받아봐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릴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 뒤에 시모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무시했어요. 이제 와서 연락받을 이유 없잖아요. 필요하면 문자라도 하겠지 싶었어요. 목소리는 진짜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모르는 전화번호가 울려서 받았어요. 받고 보니 시모가 다른 사람 전화기로 제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예,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니? 저기 혹시 오늘 시간 있으면 잠시 나오지 않으련? 시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혼 관련 이야기는 그 사람하고 할게요.
그것 때문에 만나자는 거야. 너한테 뭐 좀 전해주라는 게 있어서 만나야 되는데 아들이 시간이 안 난다지 뭐니? 그래서 내가 주려고 그래.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아니면 내가 너희 집 근처로 갈까? 저희 집 근처로는 오지 마세요. 또 오시다가 사고라도 나시면 제 탓이라고 말하실 거잖아요. 그냥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전달하려는 게 뭔지는 몰랐지만 이혼과 관련된 거라는 말에 일단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시댁 근처 카페에 갔더니 시모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무슨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무슨 물건 주려고 보자고 하셨어요? 일단 이것부터 좀 받으렴. 그러면서 시모가 건넨 건 시모 옆에 있던 선물들이었어요. 보자기에 싼 한우에 백화점에서 값비싼 물건들까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혼해주는 대가로 주시는 선물이면 필요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다 네 선물이야. 그게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는 저더러 남편이며 집안이며 망하게 만들 거라고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혼을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몰랐어. 그 나쁜 년이 나랑 아들까지 속이고 그런 짓을 할 줄은. 나도 그 나쁜 년한테 당한 거야. 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경솔하게 그런 말 한 건 미안해. 그리고 실은 네가 알려준 시간으로 다시 궁합을 봤는데 너무 좋은 천생연분 사주로 나왔더라고. 네가 우리 집안 먹여 살릴 사주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이 재결합보다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궁합이라는 미신에 당해놓고는 여전히 그 미신을 맹신하는 시모의 모습에 짜증이 확 났죠. 잘 살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나쁜 일 있을 거라며 이혼하라고 종용하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천생연분이라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다니. 이미 깨진 물병에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게 분명한데 마치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는 듯 말하는 게 어이없었어요. 저한테 이 집안에서 나가달라고 하신 게 어머님이세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너무 염치 없고 뻔뻔한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도 이미 마음 정리 다 하셨어요. 이제 와서 번복하면 얼마나 웃길지 알고는 있으세요? 동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중요한 거라고 말하신 게 어머님이세요. 저희 부모님도 똑같아요. 제 가슴에 대못 박은 그쪽 집안하고는 상종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세요.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 그러니 이제는 다 네가 하라는 대로 따르마. 네 덕분에 우리 아들에게 큰 풍파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래. 너랑 이혼하면 우리 아들은 귀인을 잃는 거라고 했어.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렴. 아, 정말 끝도 없이 이기적이네요. 그렇게 모질게 떨어뜨려 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선물로 환심 사시려는 거예요? 저는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궁합 잘 맞는 다른 여자 찾아보세요. 저는 이미 그쪽 집안에서 못 볼 꼴 다 봐서 일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는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었던 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궁합만 잘 맞으면 뭐해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이제 와서 궁합은 무슨 궁합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모가 주는 물건 모두 거절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쓸데없는데 시간 쓸 여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제게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라. 응? 내가 그냥 죽은 듯이 살 테니까 너 뭐라 하든 찍소리도 안 하고 너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아들 옆에만 있어주면 안 되니? 제발.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아들 사기당했다고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잘 살아보라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뒤에도 시모와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바람 펴놓고는 자기가 사기당했으니 없었던 일로 하자는 남편이나 이제와 궁합을 다시 보니 천생연분이라며 다시 만나자는 시모나. 어쩌면 모자지간이 그렇게 똑같은지. 결국 나중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의 편의점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가져간 게 남편 돈뿐만 아니라 시모의 돈도 가져갔다고 하네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시모에게도 돈을 맡기라고 했나 봐요. 웃기는 건 그렇게 돈주머니 꽉 틀어지고 있던 시모가 거짓 사주 하나만으로 그녀에게 큰 돈을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시모가 속아서 준 노후자금 5천만 원과 전 남편이 제게 줄 위자료로 대출받았던 돈까지 모조리 그 상간녀가 들고 날랐다고 해요. 그걸 알고 나니 전 남편이 제게 재결합 운운한 것도 뭐 때문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미 마음이 한번 저에게서 떠나갔는데 다시 저를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이 제게 원했던 건 안정적인 직장과 집을 가진 와이프와 주지 않아도 될 위자료였겠죠.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혼 소송 후 저에게 위자료를 판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위자료를 모두 받아냈어요. 그 이후로는 그 집안의 일은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 집과는 인연을 모두 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혼 초반에는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 이겨냈어요. 주변에 제 이혼설을 꺼내면 다들 놀라면서 어쩜 그런 일이 있냐고 하지만 아주 가끔 저처럼 사주궁합 때문에 힘든 일 겪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미신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이혼 전 한창 시모에게 당할 때도 생각했지만 사주나 궁합 같은 건 아예 중요하지 않다기보단 그저 최악은 피하자의 정도의 지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걸요. 궁합을 보기 전에는 실제 궁합처럼 저희 사이가 무척 좋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시모가 간섭을 시작하니 이후 전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했잖아요. 만약 그 궁합이 절대적인 거였으면 저희가 헤어질 일은 없었겠죠. 전 남편이 바람 필 일도 없었을 테고요. 궁합의 결과를 듣고 그걸 잘 이용해서 좋게 상황을 풀어가려고 했다면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었을 테죠. 솔직히 지금은 정말 후련해요. 그런 어이없는 일로 헤어지게 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기회만 있다면 전 남편은 언젠가 저 몰래 또 바람을 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초고속으로 이혼한 저는 생각보다 길게 싱글 라이프를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30대 초중반이라 재혼 생각은 크게 없어요. 애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 혼자 이것저것 공부하고 즐기며 사는 이 순간도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렇게 글로 써보니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결혼과 이혼이었네요. 제 사연글을 읽고 함께 욕해주고 통쾌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